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거지 처녀의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 한 의원 집.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차갑게 식어가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들여다보고 맥을 확인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하더니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의원은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였습니까? 아무것도. 그저 이 옷만 입혔을 뿐인데.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의 옷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옷, 아니, 오히려 누더기를 기운 듯한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 자국을 따라 희미한 은빛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옷을 누가 만들었소? 그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는 거지 처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지가 만든 옷 한 벌로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되돌려 놓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의원집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너덜너덜한 옷가지를 들고서 말이지요. 우리 할아버지도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작은 옷막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아빠진 바늘 하나만 쥔 채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평범한 바늘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그것도 의원이나 무당도 아닌 거지 신세가 된 여인이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인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바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조선 중엽, 충청도 산골 마을.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만 있던 박노인이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었지만 노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채련이 수선해준 옷을 입는 순간 굳어있던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고 말할 뿐이었지요. 그 다음 날은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째 병상에 누워만 있던 최 씨 부인이 일어나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여들었고 부인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채련 아가씨가 기워준 치마를 입었을 뿐인데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련의 손을 거친 옷들이 눈앞에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덜너덜하던 누더기가 비단처럼 매끄러워지고 색바랜 천이 선명한 색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옷은 찢어진 부분이 저절로 이어붙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야. 하늘이 도우시는 게 분명해. 젊은이가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은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슬프면서도 맑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음반을 하나를 쥐고 있었지요. 채련, 아가씨!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고장 제1가는 양반집 교수였던 바로 그 아가씨. 비단 옷에 금비녀를 꽂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김진사댁 외동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석 달 전 늦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채련은 자신의 규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음바늘로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도포를 수선하던 중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 다급한 목소리. 채련은 바느질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양에서 급보가 왔다는 것.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관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부친은 옥에 갇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척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채련에게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은반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손에 쥔 바늘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바늘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며 진심으로 남을 위해 바느질하는 이에게만 특별한 힘을 준다는 말씀.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자상한 말씀 정도로 여겼는데 채련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지만 양반집 규수였던 그녀에게 허드렛 일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점점 굶주림에 지쳐갔고 결국 작은 움막에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느 날 밤, 채련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니의 바늘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 바늘에 특별한 힘이 있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 것은 채련은 깜짝 놀라 바늘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늘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운명적인 첫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고 의원도 포기했으며 약값조차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채련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의 모자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아이의 누더기옷을 보니 찢어진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채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곳이라도 꿰매드리면 추위는 좀 덜 탈 겁니다. 어머니는 바느질비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채련은 그냥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저 아이가 추위라도 덜 타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는 점점 새 옷처럼 변해갔고 실 한 올 한 올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채련은 놀랐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바느질을 계속했지요. 마침내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누더기는 완전히 새 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가 눈을 뜨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채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그날 밤 채련은 움막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지요. 바로 그때 더욱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늘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선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채련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고 선녀가 말했습니다. 이 바늘은 진실로 남을 위하는 일을 찾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바느질하는 자만이 이 바늘에 진정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선녀는 채련이야말로 그 자격을 가진이라는 말과 함께 당부를 이었습니다. 이 힘은 오직 선행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선녀가 사라지자 채련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꼬집어 보고 바늘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채련의 기적은 날이 갈수록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느질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이제 채련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 무나물 한 접시씩 가져와 힘내라고 격려했지요. 작은 움막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깔끔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채련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옷을 고쳐주며 보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이 고을의 권력자 송만호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송만호는 하인의 보고를 들을수록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늘 하나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소문 때문이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바늘로 한양의 양반들에게 원하는 대로 값을 받고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송만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반드시 그 바늘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바느질을 잘한다지. 내 도포를 화려하게 수놓아 봐라.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성공하면 돈을 주겠지만 실패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지요. 채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바늘은 오직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만 힘을 발휘했거든요. 탐욕스러운 권력자를 위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채련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송만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즉시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채련의 바늘을 빼앗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늘을 만지려던 하인들의 손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뜨거운 비명을 지르는 하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송만호는 당황했지만 곧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요만한 물건임이 틀림없다. 마녀인 것이냐? 그는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지요. 그날 밤 송만호는 관아를 찾아가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마을에 요사한 여자가 나타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련의 선행은 요사한 술법으로 사람들의 존경은 현혹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즉시 체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튿날 관졸들이 채련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관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지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채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관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욱 분노하며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분명. 채련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길로 채련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선 채련은 담담한 얼굴로 군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바늘 하나로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군수의 물음에 채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담아 바느질했을 뿐입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한 젊은이가 노인을 업은 채 달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듯 얼굴이 상기돼 있었지요. 군수 나리, 이분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의원들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단 한 번만 저 여인에게 옷을 꿰매게 해주십시오. 군수는 잠시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저 여인이 정말 그런 힘을 가졌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네. 그는 곧 채련을 향해 시선을 돌려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채련은 조용히 소매자락에서 은빛 바늘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의 찢어진 도포를 곱게 펴고 조심스레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꿰맬 때마다 실의 흐름을 따라 희미한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채련의 손끝은 떨림없이 차분했고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잠시 뒤 노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고 굳어있던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눈꺼풀이 들리며 노인의 두 눈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요? 관아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생생히 보았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재주가 아니다. 저 여인의 거짓 없는 진심이 있었기에 하늘의 뜻이 이곳에 닿은 게야. 군수는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채련은 무죄다.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 어찌 죄인이겠는가. 오늘부로 채련을 고을의 민간 의원으로 삼겠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의 탄성을 지르며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거짓 고발을 한 송만호에게는 곡식 50섬을 백성에게 나누라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채련이 잠든 움막, 그녀의 머리막 상자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 은빛 바늘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인형 하나가 스며들었습니다. 송만호였습니다. 그는 채련의 머리막 상자 속 은빛 바늘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그는 조용히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상자를 연 채련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바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채련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흘 후 송만호는 한양에서 부유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신통한 치료사라며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바늘을 훔쳤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송만호의 입에서 줄줄이 진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리대금, 뇌물, 세금 탈루까지 놀랍게도 모든 죄상을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지요. 송만호는 겁에 질려 마을로 돌아왔지만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재수 없는 물건 그년의 움막 앞에 갖다 놓고 오너라. 숨길수록 죄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에 못 이겨 결국 바늘을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 이른 아침, 움막 앞에 놓인 보자기 속 바늘은 조용히 그 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채련은 바늘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을 돌려놓았어도 송만호의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송만호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감추려던 죄악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지요. 장터에 나서면 상인들은 물건을 거두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하루하루 그에게 말을 거는 이가 줄어들더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송만호는 마지막 악수를 두었습니다. 채련만 없애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장정두를 사주해 그녀의 움막에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늘에서 터져나온 눈부신 빛에 하인들은 튕겨나가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소문은 곧 관아에 전해졌습니다. 군수는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송만호는 마지막 계략을 세웠습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 2명을 매수했지요. 채련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고발하여 채련을 도둑으로 만들면 내 살해 시도도 정당방위가 된다. 그는 2 증인을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군수님. 송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채련에게서 바늘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송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말은 더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한양에 가서 부자들을 속여 돈을 벌려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의 집과 땅을 빼앗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송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매수했습니다. 증인 두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군졸들이 이미 둘러쌌습니다. 백성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땅을 빼앗았소. 군수는 탁자를 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은 몰수하고 곡식 1000섬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것이며 빼앗은 땅과 집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것이다. 이 일은 단순한 고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바늘의 힘과 고관의 부정부패가 얽힌 일은 곧 조정에 보고되었지요.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여겨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명했습니다. 며칠 뒤 붉은 인장이 찍힌 봉서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군수는 관아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장계를 펼쳐 왕명을 낭독했습니다. 송만호는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기망한 자다. 그의 재산은 전부 몰수하고 모든 관직을 파한다. 신부는 노비로 강등하며 이 고을에 남아 속죄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장계를 덮은 군수는 고개를 들며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만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만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택도 재산도 하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송만호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주려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익숙한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채련이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편안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만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추위와 굶주림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의원 문 앞까지 비틀거리며 갔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만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의원 문이 열리고 채련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보는 순간 채련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송만호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바늘을 훔치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채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모셔라. 송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련은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원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송만호는 의원 마당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처음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렇게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양에서 급보를 실은 관리가 말을 몰아 도착했습니다. 채련은 의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공문서를 펼쳤습니다. 채련의 아버지 김진사가 썼던 영모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2년 동안 은밀히 진행된 조정의 재조사 끝에 아버지를 모함했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간신배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 조정에서는 김진사의 결백을 공식 인정하고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채련은 공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련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은빛 바늘을 쥐고 있었지요. 공문서를 무덤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채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채련의 바늘은 사람의 마음을 꿰매고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로, 복수가 아닌 관용으로.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내일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